논어는 책이고 책은 저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책을 쓴 사람부터 알아보는 것이 순서일 것 같아요. 그래서 논어의 저자인 공자님이 누구인가? 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논어의 말씀은 앞구절에 자, 왈 이렇게 시작을 하죠. 아들 자자와 가로 알자죠. 아들이 가로대가 아니고 이 자는 선생님이란 뜻이죠.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따옴표 하고 무엇 따옴표 닫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이때 자는 선생님이라고 하는 보통 명사이지만 그냥 여기서 선생님 하면 그 선생님은 공자입니다. 이것은 다른 모든 경우에도 그래요. 명심보감에서도 그냥 자왈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시작하는데 선생님이 세상에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보통 명사로서의 선생님이 아무런 전제 없이 자 이래버리면 그것이 공자예요. 노자도 아니고 장자도 아니고 무슨 다른 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공자라고 하는 분은 선생님 중의 선생님으로 동북아시아에서 2500년 동안 선생님 중에 가장 윗자리에 계셨거든요. 그렇게 해서 공자님은 동북아시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서양의 야스퍼스라고 하는 독일 철학자가 네 분의 전기를 모아서 쓴 적이 있어요. 서양에서는 소크라테스와 예수, 동양에서는 공자와 부처님이죠. 이른바 인류의 4대 스승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네 분의 전기를 쓰면서 야스퍼스가 서문에서 말하기를 인류 역사상 이 네 분과 같이 강력한 영향을 미쳤던 인물은 없다. 이렇게 했어요. 그것은 야스퍼스의 생각일 뿐 아니라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네 분의 인류의 교사임과 동시에 스승이었습니다. 인격이 아주 고매했어요. 그리고 인격이 고매하면 유교를 기준으로 볼 때 인격은 6층하로 나뉘어요. 이 6층하는 딱히 유교인들이 분별하지는 않았는데 제가 그것을 가져와서 약간 보완을 해서 제 나름대로 분별을 해보았어요. 그랬더니 제일 아래 1번으로 악인이 있어요. 악인. 두 번째는 범인, 보통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을 수양을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공부를 하는 학인이 있어요. 세 번째죠. 네 번째, 학인으로서 일정 단계에 도달하면 군자가 돼요. 사회적으로는 아주 모범적인 사람이고 서양으로 가면 이것이 기사도 정신이 있는 젠틀맨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현인이 있어요. 군자보다는 훌륭하신데 아직 성인까지는 뭐 이런 단계죠. 그 다음에 이제 성인이 있어요. 성인은 완전하죠. 굳이 점수로 매기면 90점 이상, 어쩌면 100점 이런 분이 이제 성인이에요. 공자님의 경우에는 반절 정도는 공자님도 종교 교주예요. 그러나 반절 이하 종교 교주로서 공자님은 반절도 안 될 거예요. 한 전체에서 한 20% 내지 30% 정도 종교적인 요소가 있지만 거의 70%에서 80% 정도는 공자님은 종교인이 아닌, 그러니까 성균관이든지 뭐 유림이든지 내지는 무슨 향교든지 그쪽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 밖에서 얘기해도 충분히 이분의 훌륭함이 이해가 되고 그러한 세상 사람이에요. 그냥 사람이에요. 그런 성인이죠. 어쨌든 간에 그렇다. 공자라고 하는 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공자는 기본적으로 성인이다 이거예요. 성인인데 교사예요. 한편으로는 자신의 철학을 전개한 사상가예요. 교사라는 말은 사상가다, 철학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철학가, 사상가, 교사, 뭔가 가르침을 남긴 분.
뇌로 치면 좌뇌예요. 그런데 성인은 그거 아니에요. 성인은 좌뇌적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우뇌 혹은 전체뇌, 우뇌를 포함해서 전체뇌, 나아가서 전체 인간, 여기지는 인격, 철학을 포함한 그분의 인격이 성인이었다 이거예요. 성인은 거룩했다 이거예요. 이 거룩은 뭔가요? 거룩은 고상함이자 고귀함이자 숭고함이에요. 높을 꽃자, 높아요. 숭도 높다는 거예요. 산이 그냥 높으면 높다 이거 아니에요. 에베레스트처럼 아주 높아요. 강이 그냥 크다 아니에요. 굉장히 커요. 바다처럼 굉장히 넓어요. 넓든지 크든지 높든지 또는 아름답든지 해서 보통 사람이 감히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것을 숭고해요. 이 숭고는 자연에도 있고 정신에도 있고 아름다움에도 있어요. 이 숭고라고 하는 것은 좌뇌적으로 분석할 수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아주 높은 하늘, 그거를 좌뇌적으로 분석해갖고 그 숭고에 대해서 말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또 높이 떠있는 갑자기 탁 뜨는 무지개. 인간은 신비한 존재예요. 인간은 동물이 아니에요. 인간이에요. 고등한 생명체예요. 그리고 그러한 인간에게는 이쪽 말고 이쪽이 있어요. 감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무지개를 7가지로 보지 않고 수천 가지로 보는 눈이 있어요. 직접 직관으로 봐요. 시간도 안 걸려요. 딱 봤는데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무지개를 한눈으로 딱 보고 아름다움을 보아내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요. 이것이 감성이죠. 그리고 직관이죠. 사람이 대상을 파악할 때는 이렇게 2가지로 파악을 해요. 하나는 짝짝짝짝 나누어서 이성적으로, 분별적으로,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파악을 해요. 근데 이쪽은 미적으로 파악을 해요. 예술적으로 파악을 해요. 시적으로 파악을 해요. 저는 이것을 시적 진실이라고 해요. 이거는 철학적 진실, 논리적 진실이에요. 이 시적 진실이라고 하는 때의 시는 시, 소설할 때의 시가 아니에요. 그 시를 포함해서 소설까지도 시적이고 나아가서 음악도 시적이고 미술도 시적이에요. 모든 아름다움은 다 시적이에요. 시라는 말은 줌인 해가지고 좁게 보면은 문학의 일부지만 줌아웃해서 넓게 보면 모든 아름다움을 시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무지개를 보고 와 시적인데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안 될 일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시적 진실이라는 말은 결국 예술적 진실, 미적 진실, 감성적 진실이라는 뜻인데 어쨌든 간에 인간에게는 그런 2가지 능력이 있고 이 2가지 능력을 합쳐서 대상을 인식할 때, 받아들일 때, 향유할 때 그 사람이 조화로운 사람이에요. 바람직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런데 고대와 현대로 분별해 볼 때 고대인들은 이 시적 진실이 강했어요. 그리고 현대인들은 이 분별적 진실이 강해요. 점점 이 경향은 더 심화되고 있어요. 왜? 어려서부터 학교에서 뭘 배웁니까? 다 분별적 지식을 배워요.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의 90% 내지는 95%, 심지어는 한 98%가 그런 거예요. 수학 그런 거죠. 과학 그런 거죠. 사회 그런 거죠.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안 그런 것이 몇 가지 과목이 있어요. 국어 과목은 이쪽과 이쪽이 포함돼요. 일반 언어를 배울 때는 이쪽인데 문학을 배울 때는 이쪽이에요. 근데 문학도 이쪽만 아니에요. 문학은 이쪽과 이쪽이 겸해져 있어요. 예술적 요소도 있고 철학적 요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음악 미술은 거의 이쪽이에요. 음악 미술 또는 체육, 예체능 이런 건 이쪽인데 문제는 이쪽을
이쪽으로 데리고 와서 시험을 봐요. 수능 시험에 음악 문제가 2개 나오는데 전부 이쪽으로 물어봐요. 박자가 어떻게 되냐, 론도라고 하는 건 뭐냐, 비바치가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해하는 거예요. 7가지 색깔로 물어본다고요, 무지개를. 그럼 7가지예요? 그럼 답이 돼요. 근데 감성적으로는 무지개를 한 번도 못 봤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하와이에서 무지개를 본 기억과 어려서 무지개를 본 기억, 이 기억이 지금도 남아있어서 무지개 감동이 되고 가슴이 뛰어요. 그렇지만은 전혀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도 7가지 하면 이쪽에 가서 답이 맞아요. 이것이 학교 교육이에요. 예술은 그런 게 아니에요. 모차르트에 대해서 이쪽에 와서 아무리 맞아도 모차르트 가지고 감동 안 해봤으면 실제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은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이쪽으로.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쪽으로 계속 가져가는 것이 현대 교육의 체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죽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공자라고 하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철학자로서 공자, 사상가로서 공자, 교사로서 공자, 그분의 생각, 이것은 무지개의 7색깔인 이쪽 얘기예요. 그런데 공자의 인격, 인품, 성인으로서의 부분, 이것은 시적 진실로 접근해야 될 문제예요. 그리고 이것이 더 중요해요. 공자가 지금까지 세상에 영향을 미친 건 많아요. 그 영향은 주로 이쪽 철학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공자 사상은 크게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자기 자신을 수양하는 문제고 다른 하나는 그 수양된 인격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정치, 사회적으로 남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 정사를 담당하면 백성들에게 이익을 주고 또 정사를 담당하지 않을 때에도 남과 호혜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대자의 부분하고 대타의 부분으로 대별이 되어 있어요. 이 중에 대타의 부분이 사회, 정치, 철학인데 이 철학은 지금 와서 쓸모가 없어요. 왜냐하면 봉건 사상의 기초에 있거든요. 계급의 기초에 있어요. 신하는 임금님을 모시고 임금님이 신하한테 잘해주고 이런 전제인데 지금 임금님이 없지 않습니까? 신하도 없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공자 사상의 그런 사회, 정치 사상으로서의 쓸모는 이제 다 끝났어요. 그런데 이제 수양으로서의 부분은 아니에요. 이거는 시대를 초월해서 지금도 유효해요. 그런데 이 두 부분 중에 공자의 정치, 사회, 철학은 이쪽 동네예요. 무지개 7색깔이에요. 이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만 중요했더라면 오늘날 우리가 다시 논어를 이야기할 필요도 거의 없거나 있더라도 주로 비판적으로 잠깐 생각하면 돼요. 칭찬할 부분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수양 부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수양 부분에서 공자는 아까 6단계를 거쳐 올라가서 최고인 성인의 경지에 올라고 그 성인의 경지에서 조화로운 인격자로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공자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런 인격 수양인으로서 성인으로서 시적 진실로서 우리에게 감동을 줘요. 이 부분은 철학과 상관없어요. 철학이 봉건주의여도 성인 될 수 있고요. 민주주의여도 성인 될 수 있어요. 민주주의에 강력한 신념을 가졌던 링컨이라고 하는 미국의 대통령은 거의 성인에 가까워졌어요. 인격적으로 성인까지는 몰라도 현인이었던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똑같은 다른 이쪽 생각인데 이쪽에는 무지개를 5개로 분별하고 여기는 7개로 분별했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수단이고 과정이에요. 문제는 이거예요. 내가 군자 수준으로 갈 수 있냐, 현자 수준으로 갈 수 있냐, 성인 수준으로 이것이 문제이지 생각이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생각 중요해요. 그러나 공자가 성인이라고 할 때의 그 부분은 바로 그런 시적 진실, 인격. 이 인격이라고 하는 것도 무지개와 같아서 거기에 아름다움과 고매함과 고상함이 있을 때
그 인격은 우리가 일종의 아우라로서 느끼잖아요. 아우라가 뭡니까? 어떤 분위기, 느낌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아우라가 있어. 그때 이쁜 사람은 이쁨으로써 아우라가 있는 거고, 인격이 훌륭한 사람은 덕으로서 아우라가 있는 거고, 의지가 강력한 사람은 의지로서 아우라가 있잖아요.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뿌연 안개와 같고 무지개와 같고 무슨 신비한 보이지 않는 그런 느낌이 서려 있잖아요. 그 느낌은 시적으로, 예술적으로, 직관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 능력이 풍부할수록 우리에게 공자는 더 고상하고 더 높은 사람으로 보여요. 이 능력이 없으면 공자가 자꾸 내려와요. 이쪽으로 보면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 말 돼요. 봉건주의 죽어야 나라가 살아요. 말 되잖아요. 근데 복음만 있으면 안 돼요. 제가 불교 신자가 된 이후로 부처님을 따라서 수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가면 갈수록 부처님에게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갈수록 멀어져요. 부처님 자꾸 높아지고, 이야, 뭐 어떻게 저게 됐지? 나도 앞으로 나간다고 나가는 거예요. 20에서 21, 23까지 나갔어요. 그러면 100인 부처님하고 산만큼 거리가 좁혀져야 되잖아요. 근데 100이었던 부처님이 500 되고 1000이 돼버리네요. 성인은 그런 것입니다. 시경에 고산앙지, 경행행지라는 구절이 있어요. 이 구절을 사마천이 자기 그 책 사기에 가지고 와서 공자 이야기를 한 다음에 공자에다 대고 썼어요. 고산, 높은 산이에요. 앙지, 우러러 보고 가는 거예요. 높은 산을 우러러 보고 가는 거예요. 성인을 우러러 보고 가는 거예요. 경행은 밝은 빛에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을 따라서 밝은 길을 간다 이런 거예요. 그 우측, 오른쪽 시적 진실로서 느꼈던 그런 느낌이 논어를 읽고 불경을 읽고 성경을 읽고 소크라테스를 읽고 하면서 여기에 인간으로서의 큰 덕유산이 있구나. 어디 덕유산 정도입니까? 히말라야의 준봉이죠. 1500m가 아니죠. 8800m죠. 그런 거대한 산들을 보면서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 감동이 중요해요. 그 시적 진실이 중요해요. 철학이 중요하지 않아요. 철학은 내분 성자가 다 달라요. 다른데 높은 산, 숭고한 사람, 성인이 됐다는 건 같아요. 우리는 성인이 되는 게 목표이지 이 철학을 배워서 그대로 따라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이건 수단에 불과해요. 철학은 오늘날 틀릴 수가 있어요. 소크라테스가 말했던 이데아라든가 그런 논리가 지금 와서 보면 틀릴 수가 있거나 부족할 때가 많아요. 오리도 있을 거예요. 아마 따져보면. 그래도 소크라테스는 위대해요. 그가 답을 맞춰서가 아니에요. 그 탐구 진실성과 그 마음의 치열함, 이것들이 그분의 인격을 만들었고 그 인격이 고매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그것 때문에 소크라테스는 인류 스승인 거예요. 부처님은 신이 없다고 그러고 예수님은 신이 있다고 그래요. 둘 중에 누가 맞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이 있든 없든 둘째치고 두 분이 인류 역사상 최고로 불가사의한 그런 지경의 인격에 도달해서 생사, 죽음 이거 다 초월하고 전 우주적 느낌을 주는 우주 전체를 집어삼키는 것 같은 그런 장대하고 숭고하고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그러한 삶을 살았다. 이것에서 감동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자라고 하는 분을 이해함에 있어서 그런 시적 진실로서 접근해서 그 고매함과 숭고함과 위대함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얘기를 드릴 거예요. 공자의 인격성이 나타나는 논어 구절을 몇 가지 가지고 말씀드리겠다 이거예요. 먼저
공자님의 사상은 기본적으로 인간 중심이에요. 공자님은 신이나 죽음 이런 데 대해서 말 안 해요. 운명에 대해서도 말을 안 해요. 나중에 성리학자, 송나라 때 성리학자들은 성리를 말해서 성리학이에요. 성품성, 이치이예요. 그런데 공자 자신은 성과 리에 대해서 말 안 했어요. 실제적인 얘기만 하고 그런 형이상학적이고 철학적이고 아리송한 얘기는 안 했어요. 실질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현실인이었어요. 그래서 인간 중심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하느님이니 신이니 운명이니 이런 거는 얘기 안 한다. 제자 자로가 선생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삶에 대해서도 지금 다 말할 수가 없는 판인데 무슨 죽음까지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은 태어나서 그냥 죽는 거고 열심히 살다가 죽을 때 산뜻하게 죽으면 되는 거야. 이런 입장이죠. 또한 중국 사상을 크게 나누면 유가, 공자 중심 유가와 노자 중심의 도가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여야 같은 거예요. 유가는 세상에 참여를 해서 일을 해요. 그래서 중국 전체의 역사가 거의 유가에 의해서 지탱이 됐어요. 이 도가는 야당이에요. 야는 들야자예요. 시내에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저 들판으로 물러나서 멀리서 관조를 하면서 예, 쟤네들 잘못하네 하고서 비판하는 거예요. 지금도 야당 되기는 쉬워요. 여당은 어차피 책임을 맡고 있고 일을 하다 보면 뭔가 잘못하는 거 있겠죠. 그거 잘못했어! 이렇게 말을 하면 되니까 야당은 쉽잖아요. 근데 대안을 내놓고 너보고 해봐! 그러면은 그 사람이 여당 되면 더러 마찬가지예요. 더 뭔가 잘못해요. 그러면 야당은 또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야당은 쉬워요. 여당은 어차피 일부 잘못하는 것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자 사상이 2500년 동안 동북아시아를 지탱하면서 많은 잘못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거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만약 그나마 없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무정부 상태로 살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아직 민주주의도 등장하지도 않았고 등장했다 하더라도 고대에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려고 해도요. 민도가 낮기 때문에 제대로 되지 않았을 거예요. 100명, 200명이 민주주의 하는 것까지는 돼요. 근데 교통통신도 나쁘고 국민이 교육도 안 된 상태에서 몇 천만 명이 민주주의를 한다? 그건 지금도 잘 안 되잖아요. 지금같이 문명이 발달된 시대에도 민주주의가 잘 안 돼요. 옛날 같은 교통통신과 민도 수준에서 민주주의 안 된다는 것은 서양에서 이미 증명이 됐어요. 그게 민주주의가 많은 사람에게 그렇게 잘 되는 것이었으면 고대 민주주의, 아테네의 민주주의가 바로 그때 정착이 됐겠죠. 한 2000년이나 1000년 전에 서양에서 정착이 됐어야 되는데 왜 안 됐나요? 그때는 아직 그렇게 할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뭐 과두제니 무슨 제니 뭐 기타 등등 뭐 수많은 제도를 거치고 실험을 하고 하다가 인간이 점점 깨어서文명화가 되고 정신 차리고 이렇게 되면서 근현대에 와서 민주주의가 완성이 되고 그것도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가지고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의 봉건 사상이긴 하지만 그 사상이 아니었더라면 동북아시아가 질서를 유지할 수 없었으니까 그 공로에 비해서 봉건 사상의 문제점이 30점 마이너스가 될지언정 그걸 70점 마이너스 할 수는 없어요. 공로가 더 많은 거예요. 일단 질서 유지를 기본은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노자 장자는 물러나서 이제 공자를 비판할 뿐 아니라 또 인간 삶 자체를 무의자연해야 된다. 억지를 부리고 뭐 법을 세우고 예절을 세우고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살자. 요즘 텔레비전에 나오는 자연인처럼 살자 뭐 이런 건데 공자는 그런 입장이 아니에요. 현실에 참여해서 인간과 더불어 잘 돼도 못 돼도 책임을 지면서 넘어지면서 그러나 다시 일어나면서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70점이라도 확실히 하고 그래서 71점 되려고 하고 최선을 다해서
되는 데까지 하고 안 되면 그만두는 거 아니에요. 바로 여기가 공자의 위대함이 있어요. 공자가 그렇게 세상을 떠돌고 13년 동안 이제 주군을 찾아서 자기의 이상을 실현하려고 돌아다닐 때 이 노자계의 사람들을 가끔 만나요. 여기 있어요. 그 중에는 공자를 아주 비웃는 사람도 있고 비웃는 가운데도 공자를 또 존경을 해요. 훌륭한 사람은 원래 그래요. 여당 야당이 영수급이 만나면 지금은 그런 거 참 보기 어려워서 안타까워요. 서로 싸울 때는 싸워도 우아하게 상대방을 훌륭함을 인정하면서 탁 싸우는 거 좋잖아요. 사색 당파 때도 그랬어요. 송시열하고 누군가요 그쪽 서로 싸우는데 송시열이 병에 걸렸어요. 근데 저쪽 영수가 한방의 도사예요. 가서 약 처방을 받아와라. 받아왔는데 보니까 비상이라고 이렇게 비상. 약재 쪽인데 비상. 비상 먹으면 죽잖아요. 그래. 아이고 비상이 들었습니다. 여러 말 말고 그대시오. 그거 나섰어요. 아니 싸우는 건 싸우는 거고 살리는 건 살리는 거지. 아무리 정적이라고 그래 약 지어 오라고 그랬는데 죽을 약을 지어 주겠습니까? 그런 쫄짱구요? 그건 아니죠. 마찬가지로 여당 야당도 그런 것인데 그 당시 이제 여당계열에 말하자면 노자계열의 그런 분들이 공자를 만나면 비판하면서도 내심 존경해요. 그렇게 열심히 그래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한 번은 공자 제자 자로가 선생님하고 떨어져서 있는데 사람 만났어요. 혹시 이러저러 하는 분 못 봤어? 그러니까 당신 누구요? 중유라는 사람이요. 아, 뭔데? 그랬더니 그 공시 제자라고. 아, 그 공시 하면서 하는 말이 안 되는 줄 알면서 굳이 하려는 그 사람 말이군요. 이랬어요. 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통찰되게 대단해요. 공자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 당시 공자는 가장 중국에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요즘으로 치면 세계 일주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중국에서 아는 것이 제일 많은 사람이에요. 제일 아는 거 많죠? 세계 일주하죠? 제자도 많죠? 거의 총리에 가까운 준총리직까지 올랐죠? 유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소문만 듣고도 공자 소문만 듣고도 공자의 본질을 아는 거예요. 본질은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굳이 한다 이거예요. 99% 아니에요. 99.9% 아니에요. 99.999% 몇 명인가요? 10,000명 중에 하나인가요? 아니에요. 10만 명, 100만 명, 1000만 명, 1억 명이 있다 하더라도요. 안 되면 그만둡니다. 공자는 안 되는데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요. 바로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공자를 성리로 만들고 동북아시아의 유일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이상을 추구를 해요. 성왕이 등장해서 마음이 세종대왕처럼 하고 나는 그분을 도와가지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콧노래를 부르고 평등한 평화롭고 질서 있는 그러한 이상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최고의 이상을 향해서 가는데 그것을 예를 중심으로 해요. 근데 왕들이 무슨 예 같은 소리야. 지금 전쟁해야 되겠는데 군대부터 길고 볼 일이고 돈부터 벌어야 될 일이지. 그러고서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공자도 군대 길러야 되는 줄 알고 군대도 동원한 적도 있어요. 왕을 부필할 때. 경제 중요한 줄도 알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마음 수양과 덕을 기르는 것이고 예를 갖추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 생각이 맞냐 틀리냐는 이쪽 문제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감성, 시적 진실 면에서 나를 이겨서 극기, 나 자신이 아니라
남들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최고의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상, 순보한 목표, 우주적 목표, 이 목표를 향해서 하늘의 별을 보고 나는 가노라. 수없는 좌절을 만나서 중간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환태를 만나기도 하고, 진나라와 채나라 사이에 양식이 끊기고 포위를 당한 상에서 7일 동안 굶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마음은 흔들리지 않으면서 검은 고를 타면서 요요 자작하면서 하늘이 나를 냈다. 하늘이 나를 냈는데 저런 인간들이 나를 어떻게 한단 말이냐. 나는 하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인데 어떤 한 인간, 한 집단이 나를 죽일 수 있다는 거냐? 아니야. 나는 우주적 존재야. 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나 안 돼요, 현실은. 안 되니까 그만둔다고요? 그러면 공자는 다른 위대한 중국의 다른 현인으로 격화되었을 겁니다. 거기서 그만두었으면 공자는 공자가 아니고 노자가 되고 장자가 되고 열자가 되고 관중이 되고 안형이 되고 무슨 다른 그러한 제자 백가 중에 한 사람이 되었겠죠. 그렇지만 공자는 제자 백가의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100명 중에 오소독하게 자신만의 경지로 딱 올라갑니다. 이 올라가게 하는 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됨에도 불구하고 간다. 왜냐하면 이상의 별이 저기 있으므로 저 하늘에 도달하기까지는 멈추지를 않아요. 이러한 공자의 정신이 있었어요. 이 공자의 정신은 항상 인간, 남, 백성인 거예요. 그러한 시적 진실로서, 인격성으로서 공자를 바라볼 때 공자는 점점 숭고하고 위대한 분이 되고 우리가 갈 길은 멀어요. 갈 길을 보니까 지친다고요? 아니에요. 공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을 바라보고 가고 해를 바라보고 갔어요. 우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우리를 향해서 계속 땅을 쳐다보라고 그래요. 별을 쳐다보지 마라. 땅 밑에 구덩이가 있어. 땅 밑에 지네가 있고 땅에 지금 뱀이 다가오고 있어. 그거 조심해야지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탈레스라고 하는 그리스 철학자는 별을 보고 가다가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우습게 됐다. 그런 이야기가 있지만 그러니까 구덩이가 무서우니까 자꾸 땅을 쳐다보니까 어느 사이에 별을 안 보게 돼요. 하지만 우리는 땅을 딛고 걸어야 돼요. 구덩이 봐야 돼요. 뱀 진에 피해야 돼요. 맞아요. 그러나 그것만 해서는 안 돼요. 별을 봐야 돼요. 산을 봐야 돼요. 고산, 앙지, 경행행리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20에서 머물러서 거기서 죽을 겁니다. 30이 되지 못하고 70이 되지 못하고 향상이 되지 못할 거예요. 진정한 인간, 행복한 인간, 조화로운 인간, 나아가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60년, 70년 왜 태어났으며 왜 존재하며 왜 죽어야 하는지 그걸 몰라요. 그것을 알아야 죽을 때 오케이 하고서 소크라테스처럼 유쾌하게 빠이빠이 하고서 갈 수가 있어요. 그러한 진정한 삶의 길을 4대 성인이 보여주고 있어요. 각기 다른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 각기 다른 방식을 저는 제각각 낱낱이 따로따로 강의를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공자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